먼저 미국 사례를 시작할 건데요. 미국, 일본, 최근에 재벌 기업을 한 이스라엘까지 3개국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어떤 한계를 주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현재 미국은 기업 집단 자체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기업 집단 아니냐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만 G 같은 경우에 100% 자회사들이 대부분 그래서 100% 자회사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은 코퍼리 가버넌스 이런 학술적인 의미에서 기업 집단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부문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 집단이 있을 때 흔히 말하는 가장 큰 문제가 터널링 문제 같은 거죠. 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배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생겨서 터널링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업 집단에서 큰 이슈로 다룰 때 코퍼리 가버넌스를 들어쳐서 주로 터널링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100% 자회사는 그럴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학술적으로는 기업 집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단일 회사의 사업 부분과 다름없는데 다른 경영적인 이유로 독립된 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미국과 영국은 기업 집단이 없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남미,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기업 집단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그럼 처음부터 기업 집단이 없었던 나라냐? 아닙니다. 미국도 한때 우리나라 재벌 같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없어졌고 왜 없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19세기 후반기부터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장치산업들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철도, 전기, 오일 이런 큰 장치산업들,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자본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흔히 어떤 분들이 미국에서 내가 경제학을 배울 때 경제력 집중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시장력, 시장 지배력, 마켓 파워는 있어도 에코노믹 파워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의 일부 이상한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미시경제학 교과서라는 게 대부분 1960년대 이후에 쓰여져 있어요. 즉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은 재벌이나 기업 집단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 집중이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기업 집단이라는 것도 없고 기업이라고는 없습니다. 생산자.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없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경제력이라는 용어를 제일 쓴 게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이른바 진보적 운동, 프로그레스 무브먼트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레스 무브먼트가 그 당시에 머니 트러스트를 통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트러스트, 머니 트러스트, 우리 신탁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우리 신탁이 있죠. 자, 이 당시 스탠더드 오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락커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자본을 집중시키냐면은 스탠더드 오일 같은 게 하나의 트러스트를 만듭니다. 즉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 트러스트에 돈을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트러스트에서 수익률만 받지 의결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고 맡기는 거예요. 락커펠러라는 개인을 믿고 내 돈을 맡겨서 내가 잘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좋게 주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탁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끌어모아서 락커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을 만들고 경제력 집중을 통해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경제력 집중으로 합니다. 사실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을 안 쓰고 existence라고 그랬어요. 경제력의 존재라고 했어요. 시장 지배력, 마켓 파워와 에코노믹 파워의 차이가 뭐냐면요. 마켓 파워는 개별 시장에서 하나의 시장 또는 산업에서 기업이
가격 같은 거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마켓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경제력은 뭐냐면은 개별 시장에서의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특정한 기업이나 기업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냐면은 사회적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다. 자, 그거를 프로그레스 무브먼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게이트키퍼라고 했어요. 게이트키퍼가 존재한다. 이 게이트키퍼한테 잘 보여야만이 성공하고 안 하고 이렇게 갈려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당시에 유명한 진보적 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 누가 과연 락커펠러나 JP 모건한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한테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게이트키퍼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만 그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제력 집중이라고. 자, 그리고 이 경제력 집중이 되면은 이해상충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해상충 많이 보죠. 동양그룹 부도 났을 때도 동양그룹의 증권회사가 수탁을 했던 고객의 이익과 총수일가의 이익이 상충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고객을 생각하면은 그런 등급의 채권을 팔지 않았어야 되고 소개를 안 해야 되는데 총수일가 기업 또는 그룹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팔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의 이익을 배반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해상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또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날 때 문제점이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면은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도 민주주의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그 시장이라는 게 경쟁이라고 우리가 이 중요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경쟁이라는 거죠. 경쟁이 되려면 그만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쟁인데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누가 한 명이 좌지우지해버리면 경쟁이 있을 수도 없어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가 없어요.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서 선출되지 않은 경쟁 원력이 생겨요. 기자분들이 저보고 경제력 집중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와닿지가 않는다. 뭔가 좀 와닿는 표현이 없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선떠올랐던 게 경쟁 원력입니다. 그때. 경쟁 원력, 선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경쟁 원력이 존재하는 것이 경제력 집중입니다. 왜냐? 특정인이 기업 집단을 통해서 사회의 수많은 리소스들을 컨트롤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그죠? 그런 상황에 간다. 그게 경제 권력이라는 거죠. 자, 이제 경제 권력이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흉행하다는 것이죠.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진보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였고 이 아이디어가 당시에 그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의 개혁가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 개혁가, 예를 들어 티오도르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바뀌면서까지 입법을 통해서 없앴죠. 그게 뭐냐? 이때 이제 머니 트러스트, 락커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대표적인데 이것을 셔먼 액트라는 법을 통해서 90개 정도 쪼개버려요. 기업 분할을 시켜서 경제력 집중을 해소시키고. 이때 가능했던 그 머니 트러스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산업, 오일이라든지 척도 산업의 독점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셔먼 액트라는 것이 반독점법이라고 부릅니다. 독점화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법을 행사해서 머니 트러스트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엔티 트러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경쟁법이라고 우리 이야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엔티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셔먼 액트 이런 거 엔티 트러스트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트러스트를 분쇄하려고 만들었다고 해서 엔티 트러스트라고 불렀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20년대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에 기업 집단들이 생겨요. 이번엔 트러스트가 아니고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 집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미국의 기업 집단을 랜덜 머크 같은 캐나다 교수는 요즘 아메리칸 재벌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아메리칸 게이렛스 이렇게 부르다가 요즘은 이제 한국 재벌을 좀 더 알게 돼가지고는 아메리칸 재벌이라고 그러는데 아메리칸 재벌이 맞아요. 아메리칸 게이렛스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게이렛스하고 재벌은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 집단이 20년대, 30년대 엄청나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주회사를 통해서 그 전에 머니트러스트와 달리 지주회사 체제를 가졌다는 것. 또 하나는 특정한 산업의 독점화가 된 것이 아니고 슈머네트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각화를 시켜요.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지주회사를 통해서 회사를 가지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고 피라미드 구조의 이런 단계가 7단계, 6단계 내려가는 피라미드 구조에 재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거미줄처럼 내려가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기업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컸냐면은 미국에서 당시에 기업 집단이 많이 생겼는데 파란색으로 된 게 그 와이드리 헬드, 즉 뭐냐면은 총수가 없는 기업 집단을 말해요. 그 다음에 녹색이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 우리 공정거래법에도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을 합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은 이제 지금 자산 10조로 바뀌었죠. 예전에 5조였는데 대규모 기업 집단 중에서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 있고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도 있어요.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 예가 어떤 걸까요? KT, 포스코 이런 이른바 민영화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SOE 이런 것들이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합니다.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우리가 재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규모 기업 재벌이라는 것은 대규모 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을 우려할 만한 대규모 기업 집단인데 총수가 있다. 그래서 재벌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게이레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규모 기업 집단 게이레츠라고 부르는 것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지만은 총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이드리 핸드에 가까운 겁니다. 자, 미국 보시면은 이 그린으로 된 총수가 있는 아메리칸 재벌들이 20년대, 30년대 굉장히 늘어나고 40년대, 50년대 가서 이제 거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이제 변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내버려둬서 된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내버려둬서 우리 재벌들이 재벌개혁 이야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대가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세대가 지나서 해결된 예가 역사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세대가 지나면서 더 나빠졌지 좋아진 예는 자연스럽게 된 게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바꾸지 않고 바뀐 적이 없어요. 자, 그 기업 숫자들 보더라도요. 미국 그 재벌들, 우리 대규모 기업 집단들 중에서 우리 지금 재벌들하고 비슷합니다. 기업들 중에서 상장 안 된 기업들이 더 많았어요. 상장 기업들은 소수.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실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미국의 이 당시의 재벌들은 금융 쪽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금상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도 막혀 있었고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 미국의 재벌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즈벨트가 뉴딜 기간에 많은 입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상분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SEC 증권감독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기능을 넣게 됩니다. 또 이제 직접적으로 그 당시 미국에서 기업 집단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분야 중에 하나가 금융도 있지만 제일 큰 분야가 파블릭 유틸러티입니다. 가스, 전기 그래서 이 파블릭 유틸러티 산업에 대해서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금지를 시켜버려요. 기업 집단이. 어떻게 하냐면은 2개 이상의 스테이트 주에서 영업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개의 스테이트에 걸쳐서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었던 파블릭 유틸러티를 다 분할시켜버려요. 그리고 같은 주 안에서도 지주회사, 자회사 밑으로 2단계 밑으로 못 가게 잘라버려요. 법으로 강제해버립니다. 그래서 파블릭 유틸러티 쪽에 지주회사는 급격하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분야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행하고 문제는 은산분리라든지 SEC 같은 또는 미국의 은행 지주회사법 이런 걸 통해서 은행 금융업에서 금융업을 통한 기업 집단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 쪽에서는 보면은 두 가지를 크게 듭니다. 하나는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액트라는 건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주회사를 마치 금융기업처럼 규제를 합니다. 엄격한 소유 규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게 만들어져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은 자회사의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더블 텍세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오회사가 자회사에서 지분을 갖고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한번 내게 해요. 그리고
모회사에서 또 배당이 되면 또 세금을 때려요. 더블 텍세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중과세해서 피라미드를 쭉 넓히려는 유인을 없애는 그런 이제 정책들도 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정책들하고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미국의 재벌들이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게 한 15년 걸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어떤 정책이 이것 때문에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정책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 법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의회들이 의회 구성 자체가 재벌 개혁의 우호적인 다수가 상당한 기간 유지가 되면서 이거 더 기다려봤자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수능하자 이렇게 해서 바뀐 거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뉴딜 기간을 거치면서 재벌 해체를 했고 루즈벨트가 우연히 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두에 말씀드린 프로그레스 무브먼트의 아이디어를 루즈벨트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경제력 집중이 된 재벌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생각합니다. 뉴딜을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은 뉴딜 이전과 뉴딜 이후의 미국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로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뉴딜 이전은 자유방임적인 시장 경제였어요. 사적 자치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왜냐? 미국과 유럽은 시장 경제가 사적 자치에 의해서 처음부터 생겼어요. 왕이 귀족에 대해서 세금을 착취하는 것을 함부로 못하게 입법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 약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쟁, 그게 사적 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사적 계약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시장을 구성을 해왔어요. 그게 자율방임적인 시장이었는데 문제는 그거는 경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까지 통했는데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바뀌고 또 사적 자치에 의해서 복지제도 만들었어요. 사내복지라는 것도 기업가들이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또 노동자들의 로열티를 받기 위해서 컨트랙트식으로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사적 자치, 사적 복지가 뉴딜 대공황이 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뉴딜의 가장 큰 역할이었다고 하죠. 뉴딜이 새로운 산업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작동되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든 게 뉴딜이라고 했어요. 이 뉴딜을 만든 뉴딜리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뉴딜리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재벌 해체를 하고 독일 가서 꼰지론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냥 미군들이 그냥 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아이디어를 일본과 일본과 독일에 실행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뉴딜 군인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학자들, 법학자들이 가서 만든 거예요, 사실. 자, 일본 예를 보시면은 일본 아시다시피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국가주도 성장을 시작을 했지만 곧이어서 일본은 또 민간의 상업자본이 에도 시대부터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민간의 상업자본, 이 민간 재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초기 재벌이 형성이 되는데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이 되면서 이제 되는 것이죠. 이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아주 가족 경영적인 이게 말하자 총류제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가문의 재산이라는 기업이 가문의 재산이기 때문에 총류 가치가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거 거래를 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가문의 재산을 남는 거고 배당만 받아가는 거예요. 거기 지분을 갖고 있는 가문의 구성원 그런 식의 총류제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도 동족회의 친족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는 아주 가족기업, 확대된 가족기업 형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920년대 후반에 대공황이 전 세계적으로 오면서 일본에서 반재벌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 누가 이렇게 암살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재벌들이 안 되겠다. 이게 민심을 달래자고 해서 이른바 재벌의 전향이 부분에 거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전향이라는 게 뭐냐면 사장의 전문 경영인을 우리가 쓰겠다. 그 다음에 사회의 기부 활동을 많이 하겠다.
요즘 우리 재벌이 하는 것도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런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도 공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좀 신흥 재벌들도 다시 들어오는 기회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분치가 않아서 사실 2차 전향을 하는데 이걸 개조라고 부릅니다. 이 개조는 뭐냐면 총유제를 주식회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재벌 일본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때 바뀌었다. 그리고 상호 출자들 같은 것들, 계열사 간의 출자들을 해서 지주회사를 만드니까 주식이 다른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위협이 올 수 있으니까 계열사 간의 출자를 해서 막아버리라. 우리 재벌들이 거의 따라서 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자 구조도 바뀌고 소유 지배 구조가 바뀌어가는 개조가 일어납니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개조 이후에 일본의 이제 3대 재벌이 이게 저기 발음을 적어놓으셨나요? 미쓰이하고 미쓰비시하고 스미토모, 이게 일본의 전형적인 3대 재벌입니다. 이 3대 재벌들이 그동안에 이제 중화공업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요. 지금 보시면 37년부터 46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 중화공업 정책에 부응해서 굉장히 중화공업 비중이 커지는 식으로 갔다라는 것이고, 이 10대 재벌, 3대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심화가 되어요. 특히 금융업 보시면은 3대 재벌이 갖고 있는 금융업이 이 전체 3분의 1, 중화공업의 3분의 1, 중화공업과 특히 금융업에서 이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전에 종전 전에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됩니다. 자, 메가더 행정부가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일본을 민주국가와 시장경제국가로 바꾸겠다. 그 개조개혁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일본에서 그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홀딩 컴퍼니 리퀴데이션 커미션이라고 영어로는 부릅니다. 이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일본 이때 그 메가더 행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불렀습니다. 그 서양에서 뭐 경제민주화에 해당하는 그 이코노믹 디모크라시라는 것들은 그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쓰였어요. 사실은 삼인주의 쪽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는 삼인주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거였어요. 알다시피 스웨덴 같은 나라는 3인당이 거의 지난 100년 동안에 한 80년, 90년 정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 거기서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소유를 분산해서 주식회사를 가고 그 주식회사가 기업 집단 형태로 집중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 주식을 결국은 종업원들이 다시 사들여가지고 주식 종업원 지주제를 통해서 결국은 사회주의를 만든다는 거예요. 소셜 그 삼인주의, 소셜 디모크라시 아이디어,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경제민주화, 한국에서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에서 했던 개혁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우리 헌법 만들고 할 때도 미군들이 와서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역시 뉴딜리언드의 아이디어들이 우리 헌법들에 있었고,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87년에 좀 더 구체화됐죠. 그 전에도 곳곳에 그 조항들이 있어요. 보면 헌법 이번에 개정 때문에 저도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조항 그 미군 영향에서 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뉴딜리언드의 아이디어가 우리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한자로 제일 먼저 쓴 거는 일본에서 쓴 거예요. 미 군정이 일본에서의 개혁 정책을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 가지 정책이었어요. 첫 번째 토지개혁이었어요. 두 번째 재벌 해체였어요. 세 번째 노동상부를. 이게 경제민주화라고 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정확하게 시장 경제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작동되기 위한 제도적인 전제 조건이 뭔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이 시장 경제를 위한 이 제도적 기반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시장 경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토지개혁, 재벌해체, 노동상부입니다. 토지개혁과 재벌해체를 안 하면 경제력 집중이 해소가 돼요. 중남미 많은 국가,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 뭐 무슨 정책 아무리 해봤자 발전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경제를 집중해요. 경제 권력이 있어요. 정치 권력도 똑똑하시들이 많아요. 중남미 좌파 정권 우리보다 겉으로 보기엔 훨씬 더 좌파고 그러죠? 그래봤자 걔들은 중남미 지주와 재벌에 기생하는 좌파예요. 좌파가 아니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제 입장에서. 우리 지금 좌파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무슨 모습 재정을 풀어서 뭐 저기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쩌고 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도 지금 근본적인 걸 안 바꾸고 자꾸 재정을 풀고 뭐 어쩌고 해서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요. 그랬으면 중남미가 오늘날 저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 하여튼 돌아와서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중남미 국가들,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 민주주의 형식적으로 다 해요. 필리핀 민주주의 국가죠.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저는 아니할 거예요. 지주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는 나라예요. 그건 형식적 민주주의예요. 평행화된 민주주의죠. 그거를 막자는 거였어요. 일본과 독일이 다시 군국주의나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만들자 해서 근본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토지 개혁과 재벌 해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그게 가장 기초예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입법들을 해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기업들이 땅집과 헤엄치기로 돈을 버는 혁신을 통해서 돈을 벌 유인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윤 극대화를 하는 것이 혁신의 노력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노동 착취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윤 극대화 그리고 가정은 뭐냐? 가격, 수량, R&D 경쟁 이런 거 한다. 그게 뭐냐?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노동 착취 이런 거는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냐? 법으로 엄격하게 막아서 못한다는 가정. 그래서 노동 상부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든 게 뭐냐면 미국의 그 엔티트러스트 법하고 비슷한 경쟁법을 이번에 만들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법 제도를 만든 게 메가더의 경제민주화예요.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제일 광범위한 게 바로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를 통한 재벌 해체를. 일본 재벌 해체를 한 게 굉장히 과격하게 했어요. 사실은 이 뉴딜 정책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 15년, 20년을 걸쳐서 해서 천천히 했는데 일본은 전원하는 특별한 사정에서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겠다고 해서 급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부작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를 통해서 동족 지배력을 배제한다. 동족이라는 게 총수일가를 말하는 거죠. 사람을 찍었어요. 10대 재벌에 56인을 딱 찍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향후에 이사 같은 거 못한다고 했어요. 경영 못하게 다 배제시키고 인적 청산을 해요. 자, 공산주의자들인가요? 메가더가 공산주의자인가요? 이런 거 한다고 자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도대체 시장 경제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적 청산, 인적 청산, 물적 청산을 합니다. 물적 청산은 뭐냐면은 갖고 있는 사실상의 지분을 거의 몰수를 해요. 사실상 첫 번째 그 자산의 85%를 세금으로 다 가져가요. 재산세를 엄청 때려가지고 85%를 국가가 몰수를 해요. 사실. 그리고 나머지 15% 어떻게 하느냐? 땅 같은 거는 사주고 대신에 예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돈을 함부로 못 빼게 해요. 허락을 받아요. 재산권 엄청난 침해를 한 거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 그 시장 경제를 하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한 거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경제력 집중 상태를 막아야만이 그 다음에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거, 나머지 주식 같은 것도 싸게 다 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적, 물적 청산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주회사를 해체를 시켜버려요.
지주회사를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서 해체를 시킨다. 그 다음에 이 주식을 다 이제 사들인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주식을 풀어주면은 아까 말씀 동족들을 다시 돈 가지고 사들일까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종업원들에게 먼저 나가요. 종업원들한테 풀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공개 시장으로 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 사무 출자 기업들 간의 사무 출자한 것도 막아버려요. 계열사들이 사들인 것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미국처럼 와이드리 핸드된 다중의 공중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각 행정부가 끝나고 나서 일본의 정권들이 들어오면서 다 도롱을 시킨 거예요. 사무 출자 허용을 다 해버린다든지 주식 집중들을 할 수 있게 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또 뭐냐면은 서유문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거대 기업을 분할하려고 했어요. 기업 집단은 없앴는데 일본도 중화공업 위주의 재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특정 산업의 독점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독점화된 산업 구조 가지고는 혁신이니 뭐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쪼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해요. 이게 실패하면서 일본의 재벌 기업은 후퇴를 해버립니다. 나중에. 자, 이게 첫 번째 실패한 거는 뭐냐면은 은행들을 예외로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재벌들은 은행 중심으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큰 은행들을 쪼개질 못해가지고 일단 하나 이제 여기서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정치적인 요인이 생기면서 분할 계획이 딜레이 됩니다. 그리고 미군이 나가면서 다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가 일어나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독점금지법 제가 말씀드렸죠. 독점금지법을 만들었고 미국에 있었던 법들을 가지고 하나의 법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사실은 법이 체계가 의원입법식으로 이렇게 피스 바이 피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법체계에 딱 만든 거예요. 셔먼 액트, 클레이턴 액트, FTT법 이런 것들 흩어져 있는 거를 독점금지법으로 딱 하나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뭐를 추가하느냐? 미국과 일본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미국과 달리 이 당시에 일본은 재벌 문제가 있어요. 경제력 집중을 주재할 수 있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뺏겨서 만든 거예요. 사실. 독점금지법 만들 때. 그 86년에 빈차 개정에서 집어넣은 게 이 아이디어. 이것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재벌 문제는 끝났고 미국의 그 경쟁법이라고 하는 데는 재벌 규제라는 것들이 없는데 이런 것을 집어넣을 생각을 왜 했겠어요? 현실이 다르니까. 미국의 학자들이나 이 당시에 일본이나 독일에 갔던 정책 기반자들이 독일과 일본의 현실을 보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책을 쓰고 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 재벌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별을 가졌는데 그게 무슨 미국의 독점법이나 어디 어쩌니 정말 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역사를 조금이라도 봤었으면은 그런 정말 무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자, 일본의 독점금지법에서 일본의 경제력 집중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만은 이 독점금지법도 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타 회사 주식 금지를 하는 그 조항들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그 일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는 그 조항을 없애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출자 계열사 간에 과거 재벌의 소속들 간에 사무출자를 통해서 기업 집단을 다시 형성해요. 그걸 우리가 게이렌츠라고 합니다. 게이렌츠 형성에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과거 기업 집단의 은행들이었어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과 사무출자가 일어나면서 게이렌츠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전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기업 집단, 소유주가 있는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불렀어요. 자이바츠라고 불렀죠. 그래서 자이바츠가 없어지고 메가더가 재벌을 해체를 했는데 불완전한 해체였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생긴 기업 집단은 적어도 오너는 없어요. 그래서 게이레츠라고 불러요. 재벌과 계열의 차이가 오너가 있고 없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 집단인데 오너가 있느냐 없느냐. 한국 대규모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부르는 오너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레츠하고 재벌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시작하면서 외적인 경기 쇼크가 오죠. 그래서 일본의 큰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은행들도 망할 위기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느냐? 상호 출자를 많이 없애버려요. 게이레츠가 굉장히 많이 해체돼버렸어요. 개별 기업들이 자기가 살려고 죽을 기업들을 붙잡고 있지 않고 정리를 해버려요. 주식 정리하고. 그리고 일본의 큰 제조업들은 주식에 상장을 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식으로 파이낸싱을 뱅킹에서 캐피탈 마켓으로 바꾸는 식으로 위기에 적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게이레츠는. 우리나라 재벌은 그 적응 능력이 없어요. 동양그룹, 웅진그룹 그런 재벌들 망하는 걸 보면은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요. 총수가 전체를 가져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계열사 하나가 아니고 이 계열사 컨트롤을 이루면은 기업 집단 전체 컨트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다 망할 때까지 끝까지 안 해요. 그게 총수가 있는 재벌과 없는 게이레츠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 정타나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재벌 체제가 시스템 리스크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최근에 그 게이레츠 체제에서도 일본에서 2002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금법이라고 그러는데 독점금지법에서 게이레츠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게이레츠가 아까 해체 문제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2000년대 초까지 그 일본이 잘 나가면서 확장이 되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고 해서 사업 영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문어발 확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한 소분류, 그죠? 표준산업분류에서 소분류에 해당하는 산업분류 중에서 5개 이상을 못 가지는 식으로 규제해버려요.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은 중분류로 했을 때 사업 영역이 20에서 20, 평균 한 23개가 돼요. 일본이 지금 문어발이라고 걱정한다고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세발 낙지보다 더 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문어발이 아니고 세발 낙지, 저는 문어발이라고 아니고 이건 세발 낙지하라고 좀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버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경제력 집중까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자, 2013년에 이스라엘이 재벌 개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재벌 개혁을 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까지 다 스타트를 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재벌 개혁을 사실 주도했던 유진 캔널이라고 하는 히브리대 경제학자 교수고 그 당시에 에카노미 카운슬 체어맨, 우리로 따지면 경제수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장시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자료도 좀 받아오고 했었고 그거에서 제가 쭉 보고서하고 논문으로 해서 이번 10월 말에 한국경제학회에서 한국경제포럼이라는 저널이 있는데 거기 이번에 출간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 한국경제학회에 들어가서 한국경제포럼 시오로를 보시면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례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다. 제가 이스라엘 사례 이야기했더니 그 이스라엘 이야기고 한국은 적용이 될 수가 없고 저거 좀 서울에서 해봤냐고 당신들. 나는 해봤다고. 오히려 생각같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달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해보면은 이스라엘보다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주회사 갈 때 자사주 마법 같은 것들이라는 말이 안 되는 상법이 제가 자사주 마법을 외국 학자들한테 설명해 주면 믿지를 못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그래요. 한국의 학자들한테도 설명해줘도 처음에 못 믿어요. 제 은상님이었던 경제학부 교수한 분이 저한테 묻길래 제가 설명을 들었더니 그게 말이 되는 법이냐?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게 법에 있단 말이냐 그래요. 말이 안 되는. 넌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재벌 특별법 특혜 조항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현실을 눈을 감고 보지를 않아요.
네, 하여튼 그런 자사주의 마법 그런 것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문어발 확장이 더해요. 그리고 지금 지주회사 이미 전환된 기업들이 문어발 확장이 더 심한 경우도 많아요. 이것들을 막으려면은 자사주 마법 그것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2002년에 일본에서 했던 사업 영역 제한 같은 것들을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이제 높아졌죠. 몇 년 전까지 우리가 비슷했어요. 얘들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3만 불 밑에서 계속 스테이 해버렸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900만이 안 됩니다. 우리의 한 6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인구도 6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케이스를 적용할 수 있냐? 세상에 똑같은 거 아니면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이에요? 미국은, 일본은, 이스라엘은 경제 규모가 다 얼마나 다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증명하듯이 큰 거 사이에 큰 놈, 작은 놈 중간에 있는데 큰 놈도 이리 가고 작은 놈도 이리 가고 중간도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리고 핵심은 경제력 집중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사이즈에 따라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생기는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폐해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같고 그 폐해의 양상도 거의 비슷해요. 역사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경제력 집중의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비슷하다. 이런 것을 일단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습니다. 이스라엘 재벌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재벌이 형성된 것은 최근입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많은 기업들을 민영화를 시켜요. 민영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재벌이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큰 회사 하나 민영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민영화하면은 그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를 사서요. 그 다음 거는 또 그 회사 돈으로 사요. 그래서 지도는 조금 가지고서 회사 돈으로 사고 해서 이런 식의 문어발식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우리나라 출자 구조는 제가 여기서 없는지 몰라. 우리나라 건 없어서 없네요.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5단계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출자 구조가 이런 정말 나쁜 구조를 가졌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걸 딱 보여주면 이게 뭐냐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회로돈이라고 해요. 회로돈. 그 정도로 우리는 복잡해요. 그 정도로도 작은 자본을 가지고서 경제력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무리를 두기 때문에 수많은 부조리와 부패가 생기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수많은 부조리와 부패를 만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 이스라엘 재벌들이 이렇게 홀딩 컴퍼니 시스템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은 사업 영역을 다각화시켜서 막 정말 잡식형으로 먹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때 은산분리라든지 금산분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재벌들도 금융회사를 거의 다 하나씩 끼고 있었어요. 은행이나 큰 보험회사를 대부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경제력 집중, 이스라엘 경제력 집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을 지금 보시면 뱅킹하고 파이낸스 이쪽이 이 이스라엘 재벌들, 이 빨간 색깔 이 재벌 기업들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었다. 그 차이점 외에 경제력 집중에서 우려사항 같은 거는 거의 똑같아요. 뉴딜 때, 프로그레스 무브먼트 때 이야기했던 거,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거의 똑같아요. 경제력 집중에서 나타나는 게 거의 똑같아요. 정치적 영향력, 미디어의 영향력, 터널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은행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해서 경쟁을 저해하는 거, 그 다음에 다면 시장에서 담합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 세습하는데 세습하는 애가 경영 능력이 있는데 1중도 안 되는 거. 걔들은 겨우 1대에서 2대 세습될 때 벌써 세습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거 거의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자면 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옵니다. 피라미드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 재미있었던 이야기 들은 게 시스템 리스크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재벌들이 뭔 소리냐 피라미드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인데 안 무너진다. 참, 저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때 가서 듣고는 미국에 있는 그 주이시들은 똑똑한데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걸 논쟁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한 사람은 피라미드 구조를 역삼각형식으로 그려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고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리는 거 가지고 재벌들은 안 무너진다 그런 유치한 논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일대 재벌이 그때 망해버려요. 그 일대 재벌이 IDB라는 재벌인데 그 외국 금융회사에 투자한 것이 날아가고 그다음 우리 같이 SK텔레콤 같은 그 셀콤이라는 모바일 폰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바일 그 서비스 시장에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요금이 100이었던 게 하루아침에 1년 사이에 10으로 떨어져요. 90%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규제 산업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던 이익이 다 날아가면서 이 IDB가 무너져요. 그래서 IBD가 무너지는데 빨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 무너지는 걸 막아버려요. 지주회사 빨리 없애버리고 분할해서 팔게 하고 IDB 총수는 집까지 다 날아가요. 알거지가 돼서 살아야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잘못되면 다 날아가구나라는 논쟁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걸 그래야 꼭 알아주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리스크 이야기들 같은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2010년쯤에 이스라엘은 위로부터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을 한 정권은 우파예요. 벤자민 네타냐후가. 우리가 그 네타냐후를 싫어하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저기 지식인들 굉장히 많아요. 외국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파라서 굉장히 안 좋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하는 거 일부. 근데 우파가 아닌 좌파가 아닌 우파 정도. 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재벌 개혁 주체를 했던 사람 시카고 스쿨에서 경제 박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좌파리라서 했을까요? 자본주의 척이라서 아니에요. 적어도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이 없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법이 나중에 만장일치로 통과돼요. 우파에서 하니까 좌파들이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요. 자, 2010년에 이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관료들도 이 재벌들 힘이 너무 세지고 경제력 집중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 이걸 좀 손을 봐야겠다. 그래서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만드는데 이런 그 시점과 비슷하게 2011년에 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대의 시민 시위가 일어나요. 인배료가 막 폭등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 길거리에 텐트 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고 식료품 가격이 이제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해서 보니까 왜 유럽의 도시들을 우리보다 싸냐? 우리 왜 이렇게 비싸냐? 왜 이렇게 식료품값 비싸다는 게 이게 독과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 담합 독과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담합 문제로 끝낼 수 있어요. 개별 시장에서 담합 문제로 끝내고 경제력 집중이니 재벌 문제로 강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경제력 집중 때문에 생기고 있다라고 문제를 환기를 시켜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2013년에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컨센트레이션 로라고 부르는 경제력 집중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미국 같은 정신적인 개혁을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도 굉장히 학습 효과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일본 가서는 하루아침에 막 모든 걸 하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 나가고 나니까 반동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평화시에 개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식을 찾자라는 게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재벌을 해체한 게 아니에요. 재벌을 유지는 시키되 경제력 집중이 없는 수준까지 줄여라.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소유지배 구조를
그 피라미드 구조를 하되 투웨이 2층 구조의 지주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층이지만 상장 기업들 이상 2층이에요. 비상장은 안 쳐요 카운트를. 그것도 이제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지주회사에서는 1층, 2층, 3층 할 때 상장, 비상장 상관없이 다 카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뭐 지주회사라는 게 지주회사 바깥에 있는 재벌 계열사도 많이 있고 이상한 규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피라미드로 처음부터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장 기업도 2층 구조로 자르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6년 만족시키면 해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금산분리를 이스라엘 그 전에 은산분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산분리만이 아니고 은행, 보험, 뭐 자산운용 할 거 없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그걸 이제 주요 금융기업이라고 해요. 주요 금융회사를 주요 실물회사,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실물회사와 주요 금융과 주요 실물을 동일인이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금산분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재벌들은 대부분 하나씩 팔아요. 은행 보험을 팔든지, 이스라엘 최대 재벌인 델렉 같은 경우에 크게 사업부분이 두 개예요. 하나는 보험이고 또 하나는 천연가스 쪽이에요. 에너지하고 보험인데 둘 중에 하나를 잘라서 팔아요. 6년 안에. 그런 금산분리를 시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재벌이 형성된 게 정부 탓이다. 자기들이 기업들 민영화 시킬 때 그냥 손쉽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다 사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자산을 할당하거나 할 때는 경제력 집중을 평가해요.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 우려가 되는 기업들은 아예 그런 자산 할당에 참여를 못하게 레코멘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구조적인 조치죠. 이게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조치를 했고, 이 소유지배 조치 이전에 한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이 행위에 대한 규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규제도 같이 해요. 자,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규제는 2012년에 개별 입법을 통해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이스라엘은 기업 집단이 있게 되고 2층 구조지만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분율 차이가 생겨요. 대표 주주의, 대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터널링 같은 문제, 사익 편취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사회를 구성을 잘해서 막자하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이사회 구성을 독립적인 이사들이 들어가서 좀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자. 어떻게 하느냐? 이른바 Majority of Minority Rule, MOM이라고 합니다. Majority of Minority Rule을 도입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배주주의 의결권, 계열사와 총수의 의결권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의결권을 안 주는 거예요. 나머지 주주들이 다수결로 정하는 사항을 정해요. 그게 뭐냐? 독립적인 사회이사 뽑을 때 우리 3% 룰보다 이거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3법에 나오는 걸 보면 지배주주의 그 voting right를 3%로 제한하고 나머지들이 다수결로 해서 사회이사 한 명, 감사위원회 이사를 뽑도록 하자. 이게 이제 3% 룰로 3법 개정안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3% 룰을 하다 보면 아주 비합리적인 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를 갖고 5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하고 10% 지주를 갖고 있는 게 다 3%가 돼요. 50%, 80%도 3%만 쓰게 되죠. 8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20% 주주들이 뭘 한다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모든 상장에서의 작용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지배 구조가 취약한 웨지 컴퍼니라는 지점을 웨지 컴퍼니라는 것이 총수가 컨트롤하는 지분이 33%가 안 되는 회사. 그럴 때는 이사의 3분의 1을 MOM으로 뽑아라는 거예요. 독립이사. 왜냐? 웨지 컴퍼니 이사하게 되면은 이른바 터널링이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의 구성을 독립이사를 통해서 그걸 막는 방안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제 MOM이고, 또 뭐 MOM으로 정하는 게 뭐냐? 총수 일가가 임원이 되거나 총수 일가의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주총해서 마이너리티 주주들이 동의를 해요. 아이디어는 그거죠.
총수 일가의 누군가가 회사에 의해서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이 될 거라면은 다른 주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총수 일가의 총수 일족이라고 해서 경영에 막 가는 걸 막는 걸 만들어.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 지금 총수들이 하는 게 혼자서 자기 월급 엄청나게 받아가죠. 하는 거 없이 몇백억씩. 그것도 막기 위해서 총수일가 임원의 임금도 다른 임원은 아니고요. 총수일가로서 임원인 사람의 임금은 주총에서 MOM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황제 경영과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뭐 우리 상법 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들하고 비슷한 기관 투자자 스튜어드 코드 비슷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투표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거래에 대해서 디스클로저, explain or disclosure.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총수일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내부 거래를 하게 할 때에는 절대로 경쟁 입찰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경쟁 입찰을 안 하고 내부 거래를 하게 되면 공시하고 한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취약하지 않은 기업은 그 정도의 공시 의무가 있고, 기업 지배 구조가 취약한 것은 웨지 컴퍼니라고 이야기해서 MOM으로 해서 독립적인 사회이사 3분의 1을 만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촘촘한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펀드, 우리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죠. 연기금 이런 것들이 특정 재벌 그룹에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재벌이 망하면서 금융위기공을 막기 위해서 은행이나 연기금들이 특정 재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율을 제한을 해요. 이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무슨 이런 재산권 침해와 사업을 침해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또 당연히 재벌들이 하겠죠. 이거 이스라엘 사람 우파 정부가 만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이걸 만들 때 백합해 주신 다 미국에 있는 주의 학자들이에요. 굉장히 우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최소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가 작동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금 재벌 개혁을 하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좌빨리고 사회주의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냐면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고, 재벌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반시장적이고 반민주주의, 파시스트 같은 사람들이거나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재벌 개혁하자는, 제가 재벌 개혁하자고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해도 저보고 착발이라는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항상 이 말을 하거든요. 자, 재벌 개혁 우리 교훈이 뭐냐? 세 나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가 참고하는 하다는 거예요. 평화시의 재벌 개혁. 그 기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구조개혁과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개혁을 컨비네이션을 정책 조합을 해서 해야 된다. 단편적인 것들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구조를 지배 구조를 단순하게 할수록 행위 규정도 단순하게 가고 그게 수용성이라든지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재벌 개혁을 처음에 할 때는 그 커미티에서 안을 만들 때 첫 번째 안은 뭐였냐면은 소유지배 구조를 손을 안 대는 거였어요. 대신에 행위 규제를, 엄격한 행위 규제를 집어넣는 거였어요. 기업들이 그 컴플레인을 했어요. 너무 엄격해서 힘들다. 그래서 한 게 뭐냐? 그러면은 3층으로 하자. 기존의 재벌들은 3층까지 허용해주고 행위 규제를 또 약화시켰지만 강한 행위 규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 손자회사, 3층이 되는 손자회사는 무조건 50% 이상을 소유 지배구조, 그 총수일가의 지분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50% 이상을 사회이사, 독립적 사회이사를 뽑아라고 규제를 하자. 3층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재벌들, 이스라엘 재벌들 뭐라 했냐? 아니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다 뽑을 텐데 내 라이벌이 기관 투자자들 뒤에서 조정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싫다고 그래요. 기관 투자자는 뭐라고 했냐? 아니 우리는 기관 투자자로서 기본적인 투자자지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너무 심한 우리한테 부담을 준다. 싫다. 둘 다 싫다고 그러죠.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2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규제를 많이 드랍해버렸어요. 구조가 단순하면은 행위 규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2층 구조의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저런 행위 규제 수준에서 조합을 만든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합의 최적의 조합이 꼭 이스라엘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이거 이스라엘 아이디어를 제가 논문에 쓴 거는 주어진 데이터라든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한계가 있었고, 그렇지만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돼요. 그 데이터니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었어요. 정부가 그것을 시뮬레이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한 2, 3년, 3년에 걸쳐서 기억한 거 우리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것도 받고 이미 우리는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았지 정책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정치적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용기를 이번 정권이 갖고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그 정권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지 정치인의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고 또 한편은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얼마나 요구하느냐에 달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너무 열을 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